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혹은 소설을 보셨거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판타지 영화 투탑이 반지의 제왕이랑 해리포터였는데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애들이랑 다 같이 1, 2, 3 다 봤었는데 반지의 제왕은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여정을 그리는 영화죠. 아주 옛날에 절대 반지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 절대 반지는 아주 악한 힘을 담고 있기도 하고 또 아주 막강한 힘을 담고 있기도 해서 그거를 파괴해야 좀 좋은 세상이 실현이 되는데, 그런데 그 절대 반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 반지를 갖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갖도록 만드는데, 골룸 같은 인물이 대표적으로 그 절대 반지에 탐닉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제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인물로 그려지죠. 그런데 그 절대 반지를 딱 끼면 아주 특징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서 사라져요. 사라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한 썰에 따르면 이 설정은 기게스의 반지라는 한 전설의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게스의 반지는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 이야기이고요. 아마 서양 철학을 통틀어서 가장 재밌기도 하고 가장 유명하기도 한 그런 우화일 겁니다. 그 우화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정말로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냐? 정말로 정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냐?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한번 이 전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이 전설을 통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설에 따르면 기게스라는 사람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풍이 일면서 지진이 일어나더니 기게스가 양을 치던 땅에 금이 갔습니다. 기게스가 확 놀라서 그 틈 아래로 한번 내려가 봤더니 청동으로 된 말이 하나가 있었고 거기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거대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사람 시체가 하나 있었고 그 시체 손가락에 반지가 하나 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게스는 그 반지를 빼서 챙기고 다시 땅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양치기들 몇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왕한테 가축들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게스는 반지를 만지작하다가 한번 반지의 보석 부분을 손바닥 쪽으로 돌려봤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보지 못하는 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손도 흔들어 보고 이것저것 해봤겠죠. 근데 사람들이 전혀 못 본 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한번 다시 반지를 보석 부분을 바깥쪽으로 딱 돌려봤더니 다시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게스는 몇 번 더 비슷한 실험을 해보고 깨닫습니다. 이 반지가 나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을 갖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고 기게스는 왕에게 그 가축들의 현황을 보고하는 그런 대표자로 뽑혀서 왕궁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지의 힘을 이용해서 왕비를 유혹하고 불륜을 저질러요. 여왕을 유혹할 때 어떻게 반지를 이용했는지는 책에서 소개되고 있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절대 반지의 힘을 얻게 된다면, 사람들 앞에 안 보이는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나요? 어쨌든 기게스는 이제 왕비를 꼬셔서 완전히 왕비랑 한편이 돼서 둘이서 짜고 왕을 살해합니다. 아마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살인 정도는 아주 쉬웠겠죠. 그리고 나서 왕궁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때부터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왕비를 앞에 세워놓고 자기는 그 배후에서 모든 진귀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갔겠죠. 이런 이야기가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책에서 왜 등장했냐? 글라우콘이라는 플라톤의 형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소크라테스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딱히 정의를 진짜로 추구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다. 과연 정의가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것이냐? 또 정의는 과연 우리의 삶에 좋은 결과를 불러오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우화를 소개를 한 건데요. 글라우코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더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정의로운 사람이 있고 부정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 그 두 사람이 똑같이 이 기게스의 반지를 갖게 되면 과연 원래 기존에 정의로웠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 반지를 이용해서 본인의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과연 평소에 정의로운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 뒤에서 몰래 이득을 챙겨도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정말로 그 권능을 누리려고 하지 않겠느냐? 솔직해지자 우리. 그런 사람 없다. 그런 사람 없고 누구나 기게스의 반지를 얻게 되면 다 부정의한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글라우코는 평소에 우리가 정의를 지키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정의 그 자체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들의 눈밖에 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세워놓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그것만 없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솔직히 정의 진짜로 추구할 만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글라우코는 그 기게스의 반지를 얻게 되는 건 마치 신의 힘을 얻게 되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 게, 모든 인간은 주변 인간들이 세워놓은 인간적 규범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남들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규범의 한계, 인간적인 규범의 한계를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보다 더 높은 상위의 신의 단계에 좀 이르게 된다라는 생각을 글라우콘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그 신의 권능과도 같은 힘을 얻고도 정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까요? 이거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깊게 질문을 던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또 아데이만토스라는 글라우콘의 동생이 있었어요. 그 아데이만토스는 글라우콘의 말을 보충을 해서 더 나아가서 주장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실제 생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막상 정의를 추구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보다는 손해를 얻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괜히 입 바른 소리 하려다가 미움받고, 원칙대로 하려다가 원칙주의자라고 미움받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리고 괜히 유두리 없다고 욕먹고, 때로는 오해를 받아서 처벌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괜히 나는 정의롭고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하다가 더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뭐 변호사를 쓰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 이게 나한테 주어진 운명이지, 나는 이걸 따라야 돼, 그러면서 무슨 억울한 처벌도 당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게 그렇다. 그리고 반대로 부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다. 부정의한 사람들은 애매하게 괜히 부정의를 저지르면 그거 걸리고 처벌받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지 몰라도, 진짜로 능력이 있어서 교묘하게 잘 부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장 떵떵거리면서 산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도 그렇잖아요. 뭐 기업가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뭔가 정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배후에서는 부정의한 일도 많이 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의 모습을 꾸며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정의를 저지르면서도 정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득을 얻고 살아간다. 그런 식으로 아데이마토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아데이마토스는 한 가지 또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만약에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 100번 양보해서 정의를 추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내가 당장 억울하고 힘든 삶을 살더라도 정의를 추구하다가 부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묘하게 이것저것 다 뺏기고 억울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신이 그걸 다 심판을 해주고 나한테 보상을 줄 테니까,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면 괜찮을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신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2500년 전에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도 도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략적인 것들을 다 이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정의로운 삶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의의 사도라고 볼 수 있는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 또 그 소크라테스라는 등장 인물을 앞세워서 그 책을 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 이 이야기는 국가라는 책 전반에 걸쳐서 나와 있는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장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결국에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롭게 사는 게 더 행복하다. 아니, 이게 지금까지 글라우콘이랑 아데이만토스가 열심히 설명을 해놨는데,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놨는데 소크라테스는 뜬금없이 또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게 더 행복하대요. 그럼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했느냐? 그게, 이 책의 이름이 국가잖아요. 그러면 왜 국가냐? 소크라테스는 개인의 정신, 개인의 삶, 이거를 국가라는 더 큰 체계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뭐가 정말로 좋은 국가냐, 뭐가 정말로 행복한 국가냐를 생각해 보면, 각자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영역을 지나치게 침범하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진정으로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주장을 하거든요. 일단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시 사회는 대략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수렵 채집하면서 집 짓는 데도 참여하고 뭐 사냥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그런 사회는 매우 제한적인 발전밖에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사회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려면 결국에는 분업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에 맞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종사하면서 그 일로부터 생겨난 산물들을 교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부는 농사일을 하고, 뭐 장사꾼들은 장사일을 하고, 뭐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고, 군인들은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소크라테스는 대략적으로 국가의 체계를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만들어내기 위해 종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나라를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어떤 군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단 대가 용감한 그런 사람들이어야겠죠. 신체도 잘 단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혜를 잘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좋은 사회가 형성이 되는 거지, 어떤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사회는 이상한 사회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식주와 관련된 원초적인 욕망에만 탐닉해서 살아가다 보면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 누가 나가서 싸울 거예요. 음. 그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용기, 기계 이런 측면에만 심취해 가지고 군인이 되려고 하면 막상 정치는 누가 하고 누가 생업에 종사할 겁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만 하려고 하고 지혜로운 것만 추구하면 누가 그 나머지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정의다. 소크라테스는 정의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생각할 때 정의란 무엇이냐? 나한테 주어진 것을 잘 갖고 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침범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좀 정의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이 각각의 영역이 서로의 자신의 고유의 영역을 지키면서 서로를 지나치게 침범하지 않는 것이라는 아이디어와 아주 잘 연결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똑같은 도식을 개인에 적용시켜서 소크라테스는 개인의 삶도 이 각 개인 안에 있는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행복하다. 각 개인 안에도 원초적인 욕망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용기, 기계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지혜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진 삶은 행복하지 않다. 너무 막 성적 욕망이나 먹을 거, 돈 이런 거에만 치중해서 사는 삶도 행복하지 않고, 너무 기계적인 부분에만 심취해서 막 다른 사람들한테 싸우고 이상한 행동하고 그런 삶도 행복한 삶이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지혜에만 치우쳐서 골방에만 틀어박혀서 연구만 하고 그런 삶도 행복하지 않고, 잘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그 개인 안에서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바로 정이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막상 원초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단기적으로는 원초적인 쾌락을 주는 삶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개인에게 불행한 일이 닥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불행한 일을 목격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급격하게 무너질 수가 있겠죠. 마치 그저 부유하기만 하고 국방력이 없는 국가는 외세 침략에 급속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그리고 또 지혜로운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는 혹시나 뭐 우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당장은 좀 잘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그 사회 안에서 조화를 이룰 것이냐, 어떻게 사람들에게 적절한 것들을 분배할 것이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사회가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개인 안에서도 지혜를 추구하는 부분이 제대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소크라테스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 모든 이야기가 착하게 사는 거랑 어떻게 관련되냐? 착하게 사는 삶이 그 내 안의 영혼의 여러 부분, 인간의 삶 안에 여러 부분이 있을 때 그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것과 과연 관련이 되느냐? 과연 부정의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착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그 세 가지 영역 사이에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악하게 살아간다는 건 결국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살아간다는 걸 뜻하는 것 같아요. 원초적인 욕망 쪽에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침범하려고 든다든지, 너무 용기나 기계 쪽에 눈이 먼 나머지 너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쪽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너무 지혜로운 것을 어떻게 이상하게 불균형적으로 추구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길만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든지. 물론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의미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불균형적인 의미에서, 결여적인 의미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이 세 가지 부분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착한 사람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정의라고 불리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랬을 때 또 정의라는 이름에만 집착해서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나치게 남들에게 강요하려고 하고 그런 삶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사람 또한 그다지 그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정의가 그 세 가지의 조화를 의미한다면 어느 정도 적어도 착함, 정의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조화를 이룰 자격이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기게스의 반지를 얻었을 때 어떤 삶을 추구하실 것 같나요? 그때도 여전히 정의를 추구하실 것 같나요? 아니면 내가 당장 원하는 것들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할 것 같나요? 또 당장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행복해질 것 같나요? 아니면 행복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뭔가 더 큰, 더 조화로운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일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